저는 올해로 70세가 된 퇴직 교사입니다. 40여 년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받은 퇴직금으로 평소 꿈꿔왔던 작은 북카페를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전세가 들어간 제 소유 빌라를 처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2019년 가을 서울 외곽의 한 빌라 3층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1억 3천만 원에 매입했던 이 빌라는 당시 시세가 2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2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전세 보증금 2억 원으로 살고 있었죠. 차액이 8천만 원이니 세금을 제하고도 6천만 원 정도는 손에 남을 계산이었습니다. 사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평소 꿈꿔왔던 일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동네에 조용한 북카페 하나 정도 운영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를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작은 상가를 마련해 북카페를 열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매물을 의뢰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갭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조건도 딱 제가 원하던 대로였습니다. 차액 8천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고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부동산에서 매수인을 만났습니다. 인상도 좋고 말도 조리 있게 하는 분이었어요. 갭 투자를 몇 번 해봤다면서 이런 거래에 익숙하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요즘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매 대금 2억 8천만 원 중 2억 원은 세입자 전세 보증금 승계, 나머지 8천만 원 중 계약금 1천만 원은 즉시, 잔금 7천만 원은 한 달 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단순히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2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한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를 끼고 파는 거래가 이렇게 위험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한 달 후 잔금일, 매수인은 약속한 돈을 정확히 가져왔고 등기 이전도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집과 완전히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9년간의 소유기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여겼죠. 집에 돌아가는 길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여보, 집 처분 잘 끝났어. 이제 우리 카페 준비해볼까? 아내도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외식을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석 달 후 어느 날 오후 집 우편함에서 법원 등기소 발송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착오가 있었나 싶어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는데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팔았던 그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매수인에게 깔끔하게 넘겼는데 왜 경매 관련 통지서가 저에게 오는 걸까요? 급하게 매수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상황을 물었더니 그들도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며칠 후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수인이 그 빌라를 담보로 6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그 돈을 다른 투자에 사용한 뒤 상환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보험사에서 대신 2억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그 돈을 저에게 청구해 왔습니다. 구상금 청구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처음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정말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소유권을 완전히 넘겼는데 왜 제가 그 보증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걸까요? 급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임차인의 동의서가 없습니다. 동의서요? 네, 전세 보증금 같은 채무를 승계할 때는 채권자, 즉 임차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법적으로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임대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2억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받은 매매 대금은 고작 7천만 원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관련 판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결론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는 채무승계는 효력이 없다는 것,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 제가 겪고 있는 일이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법리상 당연한 결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정식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았던 날 제 이름이 피고란에 적혀 있는 걸 보며 현실감이 없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비만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승소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판례가 명확해서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부동산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중개사 측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법률 상담을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단순히 매매를 중개했을 뿐입니다. 몇 달간의 재판 끝에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험사와의 소송에서는 완전 패소, 중개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패소했습니다. 결국 2억 원을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였어요. 보유하고 있던 또 다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조건은 이랬습니다. 대출 원금 2억 원, 금리 연 4.2%, 기간 20년. 매월 이자만 70만 원이 나가는 구조였어요. 원금 상환까지 합치면 월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제 연금이 월 200만 원 정도였는데 대출 상환만으로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셈이었죠. 대출을 실행하고 보험사에 돈을 송금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2억 원이 나가는 걸 보며 정말 허탈했어요. 이게 내가 집 한 채 팔고 얻은 결과구나.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가정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 지출을 대폭 줄여야 했어요. 외식은 완전히 끊었고 문화생활비도 최소화했습니다. 주말에 가던 영화관이나 공연장도 이제는 사치가 되었죠. 꿈꿔왔던 북카페 계획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미 그럴 여력이 없어졌거든요. 대신 아내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 6시간씩 일해서 월 8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만들었지만 대출이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심리적인 부담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대출이자였어요. 오늘도 3만 원씩 이자가 쌓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어요.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40년간 성실히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전세 끼고 팔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물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걸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정리해서 부동산 카페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올린 글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전세 끼고 팔다가 2억 날린 퇴직교사. 실제 후기 마이너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5천을 넘었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어요. 정말 실화인가요?
중개사가 설명 안 해주는 게 정상인가요? 저도 지금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글쓴이님 덕분에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내일 계약 예정이었는데 취소하고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 댓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실수와 고통이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뿐만 아니라 공부하면서 알게 된 법률 지식들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세 끼고 팔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임차인 동의서 양식과 작성법,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의 차이, 보증보험이 임대인을 보호해주지 않는 이유 등등.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한 달에 방문자가 10,000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제 글을 보고 위기를 피했다는 분들의 후기였어요. 덕분에 임차인 동의받고 계약했습니다. 특약 조항 추가해서 안전하게 거래 마쳤어요. 중개사가 괜찮다고 했는데 글 보고 변호사 상담 받았더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제 고통이 조금씩 의미를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의 패턴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반찬가게 아르바이트와 아내의 청소 일을 병행하며 매달 대출 상환금을 꼬박꼬박 넣었어요. 여전히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파산할 정도는 아니었죠.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예전보다 더 끈끈해진 것 같았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면서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거든요. 아내는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함께 일어서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요. 당신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며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강의 요청도 들어오고 있어요. 전세 끼고 팔 때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실패 경험이 이제는 전문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죠. 강의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 대충하지 마세요. 중개사의 말만 믿지 마세요. 법적 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지는 겁니다. 임차인 동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약 조항 없는 전세 승계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을 보면 제 말이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가는지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시죠. 지난달에는 대학교에서 부동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부동산 전문가가 되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계약 당사자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강의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 2억 원을 다시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얻은 지식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건 2억 원보다 더 값진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가 부담스럽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요. 2년이 지난 지금 대출 원금은 1억 7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요. 무엇보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쓴 글들을 모아서 작은 전자책으로 출간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퇴직 후 부동산 거래에서 실패한 교사의 진솔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요. 언젠가 저처럼 인생의 갈림길에 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처음 계약서를 쓰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임차인 동의서의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큽니다.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의 실패는 단지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분명한 원인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직면하지 못했던 저의 안일함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5가지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동산 거래에서는 절대 중개사의 말만 믿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 다들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에 안주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돌아옵니다. 둘째, 임차인의 서면 동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순히 계약서 특이하게 승계한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임차인이 직접 서명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계약 전에 미리 상담받는 비용이 나중에 소송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넷째, 특약 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용어를 명시하고 임차인의 동의 조건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나중에 독이 됩니다. 다섯째,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저는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에 성급하게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서두름은 금물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이 5가지를 그때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지금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위험한 거래를 시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아직도 저에게 퇴직 후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한 투자부터 하세요. 그리고 모르는 분야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투자는 화려한 수익이 아니라 안정적인 보존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를 천천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블로그를 관리하며 상담 요청에 답변합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하지만 마음만큼은 평안합니다. 제 실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 처음 꿈꿨던 여유로운 인생 이막은 오히려 저에게 가장 혹독한 현실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남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저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기로, 빌린 돈으로는 절대 투자하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중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안정성에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원룸을 하나 마련해 임대를 놓는 것입니다. 큰 수익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단지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이 생긴다면 저희 노후가 조금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또한 제가 블로그에 적어둔 경험들과 강의 내용들을 모아 작은 책으로 엮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퇴직 후 부동산 거래에서 2억을 날린 교사의 이야기 같은 제목으로요. 언젠가 저처럼 인생의 갈림길에 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안내서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실패였지만 그때의 순수한 마음마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순수함에 앞서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존심보다 현실을 선택했고 후회보다 교훈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비록 힘들고 더딜지언정 분명히 저희를 다시 안전한 땅으로 데려다 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상황을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길고 실수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아픔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은 의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꾸는 꿈은 단순합니다. 빚 다 갚고 작더라도 저희 집 한 채 마련하고 가끔 자녀들과 손주들 만나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안전하고 따뜻한 노후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후금융 이야기 채널은 기막힌 사연과 알찬 금융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